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한국 고대 금속공예 특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을 동국대학교 최영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그 강의 드릴 내용은 아마 하고 있는 강의의 마지막 순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 자료를 제가 섭렵을 하다 보니까 앞에 그 많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뭐 고대 금관이라든가 또는 장신구, 특히 신발, 고대의 신발, 귀걸이.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좀 그런 걸 이제 배제하고 제가 금속공예 특질이라는 주제를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건너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이 부분이 혹시 앞 그 강의에서 빠졌던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런 부분과 함께 특히 우리 고대 금속공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시 그 불교공예 부분입니다. 이제 불교공예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이번 주제 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추가해서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까지의 금속공예에 대해서 제가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사시대의 공예는 잠깐 제가 객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청동기 문화의 전례를 제가 기원전 10세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기원전 7세기 정도로 분류하고 있다가 여러 많은 자료가 새롭게 출토되고 또 연구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기원전 10세기, 그러니까 상당히 동아시아에서도 늦지 않은 이른 시기에 청동기 문화가 존재하고 또 발전되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그 청동기 문화는 중국에서 그 요뇽성 주변에 요뇽식 동검 문화라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그 외형적으로 보면 마치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비파형 단검이라도 부르는 이러한 요뇽식 동검 문화가 한반도에 전래되면서 청동기 문화와 함께 전래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북방 지역에서만 발견되던 이 요뇽식 동검이 이제는 저 남쪽, 저 아랫지방, 화순이라든가 전라남도까지도 발견이 됨으로 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요뇽식 동검 문화가 깊숙이 한반도에 뿌리내리고 그를 통해서 청동기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10세기경. 근데 이때 이제 많이 발견되는 표식적 유적 유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이는 바로 이와 같은 거울입니다. 그 왼쪽에 보이는 거울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조문경,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무늬가 굉장히 이렇게 삼각형이라는 무늬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거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무늬의 거울을 우리가 보통 조문경이라고 부르는데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아산 남성이라는 곳에서 출토된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보통 기원전 7세기, 좀 빠르면 8세기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대략 이제 그보다 좀 내려오는 시기의 청동기 문화의 전례에 아주 제일 대표적인 요뇽식 동검과 함께 바로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이 지금 보이는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다가 청동기 문화는 점차 발전을 이루면서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바와 같은 이러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단유 세문경이라고도 부르는 정문경입니다. 아주 문양이 굉장히 정치해진다 그러죠. 1mm도 안 되는 참 가느다란 물량으로 하나하나를 전부 이렇게 정밀하게 묘사하는 거울이 출토되는 것이 대개 청동기 시대가 끝나갈 무렵, 즉 새로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철기 문화의 보급과 함께 오히려 청동기와 같은 이러한 거울의 아주 급작스러운 발전 그리고 아주 정교한 유물이 가능해지는 거죠. 세부 디테일을 보시면 이처럼 하나하나의 문양이 정말 요새도 감히 모방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가늘고 아주 정치한 문양으로다가 전면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주조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 정도의 청동기를 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기원전 한 3세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한국 청동기 문화는 거의 이제 사라질 새로운 철기 문화가 보급되는 시기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시기 중에 대표적인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유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이는 것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농경문 청동기라고 하는 유물입니다. 보시다시피 농경문 청동기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남성의 모습 그리고 왼쪽 바로 칸막이를 두고 왼쪽은 이렇게 토기를 만드는 여성의 모습이 음각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바로 뭘 얘기해 주냐 초기 철기 시대에 농경의 시작과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의 발달 그리고 토기를 만들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비록 작은 넓이가 12.8cm니까 거의 굉장히 작은 그러한 청동기고요.
보시다시피 위에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 거로 봐서는 끼워서 목에 걸거나 가슴에 차거나 했던 그러한 주술적인 도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청동기는 당시에 샤먼이라든가 부족장들이 썼던 특수한 의기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바로 이게 앞면입니다만,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처럼 나무 위에 두 마리 새가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은 우리가 솥대라고 알려져 있죠. 보통 신성한 지역으로 말하는 그 소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솥대라고 하는 나무 기둥에 새가 조각되어 있는 그런 모습처럼 아마 영혼을 전달하는 영혼의 전달자로의 새를 여기다 표현한 것으로 봐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것은 일반적인 청동기라기보다는 의기 또는 주술적 의미가 강한 그러한 초기 철기 시대의 청동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작은 그 문양의 또는 공예품에 불과하지만 당시의 종교 또는 여러 가지 농경 사회 의례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는 것을 점에서 이것은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나오는 농경을 하는 바로 이제 그 손에 들고 있는 목재 농기구가 요새도 근래까지 시골에서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따비라고 하는 목재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이랑을 갈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요 윗부분에 맨 위에 부분은 이제 가다만 듯한 모습이지만 아니면 이건 사실은 계속 갈고 있는 모습을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또 하나의 인물은 뭐 도끼 같은 걸 들고 나무를 또는 뭘 자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시대를 건너뛰어서 우리가 이제 초기 철기가 끝나갈 무렵 바로 원삼국 시대라는 시대가 시작이 되고 원삼국은 새로운 이제 그 부족 국가의 성립을 이루는 그런 시기고 원삼국이 끝나갈 무렵부터 이제 고대 국가가 성립이 되는데 잘 아시는 북쪽의 그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백제 한강 유역에 또 하나가 이제 경주를 중심으로 서라벌 지역에서 이제 발생한 신라 삼국 문화가 정립되는 시기가 되게 보통 뭐 역사학적으로는 뭐 2, 3세기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부터 이런 작은 부족 국가들이 모여서 마한 진한 변화를 서로 병합하고 아우르면서 고대 국가로 성립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금속공예 문화에서 주목해야 될 게 고구려 백제와 신라 중에서 특히 이제 고구려는 아시다시피 위치가 물론 이제 집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고구려 문화는 평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고분과 이런 거 축조를 했는데 이 고구려의 평양에 나오는 고분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그 벽화 고분이 많죠. 근데 그 벽화 고분은 돌방 무덤이라서 돌로다가 방을 만들고 흙을 덮었는데요. 이 돌방에 입구만 따 들어가면 얼마든지 도굴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마 남아있는 99.9% 뭐 거의 지금도 한 번도 도굴되지 않은 무덤이 발견된 적이 없으니까 거의 100% 도굴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대개 남아있는 그 유물은 다 산일되고 도굴돼서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벽화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백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제는 삼국 중에서 유일하게 수도를 3번이나 천도를 하죠. 한성시대인 서울, 바로 여기 한성백제박물관이 자리한 바로 서울입니다. 그때 이제 한성백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도한 곳이 지금의 공주지방인 바로 웅진시대.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도읍으로 옮긴 곳이 바로 사비인 부여인데요. 특히 그 웅진의 고분에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제 송산리 고분군이라는 곳인데요. 송산리 고분군은 많은 고분이 남아있지만 역시 대부분이 다 도굴이 되고 또 완전히 남아있지 않았는데 1970년에 바로 그 송산리 6호분이라는 고분이 있습니다. 그 전축분인데요. 여기에 그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에 이 윗부분 여기 문영왕릉이 자리한 곳이고요. 원래 이제 문영왕릉이라는 무덤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 옆에 고분에 배수로를 공사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 무덤이 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동안 많은 무덤은 도굴이 되거나 한번 이미 다 개봉이 된 상태였는데 이렇게 입구가 완전히 그 기와로다가 막혀 있고 그래서 이 고분은 많은 학자들과 연구 결과 이것이 한 번도 도굴되지 않은 그런 무덤이었다는 것을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무덤의 입구를 드러내서 보시다시피 이제 입구 노출을 위해서 기와를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습이 되겠고요. 아마 1970년에 발견된 문영왕릉은 우리 해방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고고학적인 성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고고학을 했던 많은 분들이 물론 저도 발굴에 대해서 많은 그 경험은 쌓지 못했습니다만 당시에 이러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도굴되지 않은
최초의 어쨌든 무덤인 점에 이것을 백제 무덤이라는 그거 외에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공교롭게도 하루 만에 발굴을 하게 되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발굴 결과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제 그 제거하게 되니까 그 안에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몇 분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나는 딱 여는 순간 그 안에서 이 연기 같은 게 쏙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긴장을 했고 안을 살짝 프레쉬를 비춰보니까 반짝반짝하는 그 유물들이 쫙 깔려 있었다는 이런 그 전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유물이 이제 발견되었을 때 아마 그 당시 아마 매스컴을 비롯한 많은 데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입구가 노출됐다는 얘기 듣고 많은 취재진들이 막 모여들고 문영왕릉 주변에 취재를 하려고 경쟁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험하고 아마 그래서 이 발굴단은 우선 급한 대로 이 유물을 거의 수습하는 차원에서 발굴을 하루 만에 정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그 보고서에 실린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원래 막혀 있는 모습이고 입구를 열고 들어가기 전의 모습인데요. 저 뒤에 이제 관대라고 해서 관을 묻었던 그 목관들이 다 썩어서 내려앉아 있고 저 뒤에는 나무 뿌리 같은 것들이 쭉쭉 늘어져 있고 보이시죠? 나무 뿌리 같은 것들이 잔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이 앞에 이렇게 그 진묘수라 그래서 무덤의 입구를 지키는 대개 그 중국에서 유래된 가상, 즉 상상의 동물 또는 중국의 경우는 이제 얼굴은 보통 사람의 얼굴, 몸은 짐승의 얼굴로 있는 반인 반수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진묘수가 한 마리 버티고 있었고요. 그 진묘수 뒤에 보면 지석과 오수전이 출토되는 모습인데요. 이 문영왕릉이 중요한 점은 백제의 마오도 왕릉이 이제 어디에 묻혔다는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신라도 마찬가지고 신라에 어떤 왕들이 묻혔을 것이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무덤은 대부분이 주인공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그 주인공의 정확한 유물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영왕릉의 유물이 중요한 점은 이처럼 주인공이 누군지 거기다가 밝히고 있어요. 그 지석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노동대장군 사마왕이라는 바로 문영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게 523년 그때 그 서거한 문영왕릉을 위해서 축조되고 왕비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합장했다. 그런 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 매지권이라는 것은 중국의 양나라의 그 무덤의 풍습인데요. 매지, 지신에게 땅을 샀다는 토지 매매 문서와 같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토지를 샀다는 증거에 오수조를 돈을 값을 치르고 이 땅을 내가 산다. 이건 아마 도교적인 영향인 것 같아요. 이 땅을 사고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잘 기원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도로다가 매지권을 썼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매지권은 공교롭게 나중에 바로 이 주인공이 누군지를 밝혀주는 아주 정확한 바로 열쇠가 된 셈이죠. 그래서 이것은 역대 유례가 없는 백제의 문영왕릉 여기 묻혔고 그 주인공과 함께 이 유물들의 절대연대 언제쯤 만들어졌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아마 백제 금속공예 연구상의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 여기서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 양도 어마어마해서요. 이 유물을 가지고 국립공주박물관을 충분히 지금도 다 채우고 있고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예물들은 물론 이제 금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은 연구 결과라든가 앞에서 많은 강연에서 들으셨겠지만 잠깐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미술사를 하는 입장에서 미술사 쪽으로 이 문영왕의 관식을 왕과 왕비로 나눠서 제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왕의 관식은 양 옆에 쓰는 오라간이라 그래서 모자 옆에다 이렇게 붙이는 형식인데요. 보시다시피 좌우대칭이 아니죠.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물결식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다가 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락을 달아서 이제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크기는 30.7cm니까 뭐 그리 크지 않은 크기인데 문영왕의 왕이 장착했던 관식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현재 그 공주박물관에 가보면 그 문영왕의 흉상을 이렇게 복원 제작해놓고 이 왕의 간식을 어떻게 장착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 모형이 이렇게 그 앞에 입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저런 식으로 모자 옆에다가 별도의 이렇게 묶어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신라의 왕관과는 많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릴 것이 여기 보이는 문영왕의 왕비의 관식입니다. 앞에 보셨던 왕의 관식이 다분히 좀 굉장히 동적이다 그러죠. 막 물결 치고 소용돌이 치는 그러한 바람에 막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과 강인한 좀 그 남성적인 역동감을 상징한다면 지금 보이는 왕비의 관식은 보시다시피 좌우 대칭의 아주 정갈한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가운데 이렇게 보면 하나의 소반이 놓여 있고요. 소반 위에 꽃병이 올려져 있어서 꽃병 위에 연꽃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좌우대칭의 딱 단정한 모습이라서 한눈에 봐도 이것은 여성스럽고 굉장히 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의 관과 여성의 관을 처음부터 구분해서 남성의 그 문효왕의 관식은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면서도 약간의 아주 남성적인 역동감을 느껴지게 하는 반면에 왕비의 관식은 정적이고 우아하고 기품 있는 이러한 모습을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그 밑에 바라보이는 그 인동 당초무늬는 나중에 나올 그 많은 백제 문양의 모티프가 되는 이렇게 그 잎이 굵으면서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고 인동 당초무늬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그 많은 귀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식 또는 뭐 신발 이런 거는 익히 한산백제박물관에서 강연한 내용 중에 다 아주 그 세부 전문가들이 전부 그 부분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렸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좀 건너뛰고 아마 문효왕릉만 따로 듣지 않으셨으면 이 부분에도 제가 좀 보충을 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은제 팔찌입니다. 문효왕릉의 그 출토품이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여기 붙인 사람이 피장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바로 그 얘기는 뭐냐? 이분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유물들의 하한년, 절대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523년 또는 왕비가 죽어도 526년보다는 앞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바로 결정적인 유물들이 백제의 편년 자료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런 뿐이 아니라 당시의 백제 금속공의 모든 기술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관식에 나오는 투조. 투조라는 것은 우리가 맞돌림이라 그러는데 요새처럼 그 당시에 그 줄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줄톱이 있어 이렇게 끊어내면 굉장히 쉬운 데는 줄톱이 없습니다. 그 일일이 작은 끌로, 날카로운 끌로 끊어쳐서 나중에 저희들도 조사를 하면서 봤더니 그 끌로다가 정확하게 이어서 친 자국이 보이는데요. 그걸 딱 쳐나가면서 그걸 딱 따냈을 때 보면 되게 울퉁불퉁한데 그 부분이 없어요. 거의 정교하게 마감한 걸 볼 수가 있어서 당시에 이 장인들의 솜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특히 왕비의 팔 부분에서 발견된 은제 팔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쉽게도 삼국시대 많은 금속 공예품이라든가 공예품에 보게 되면 굉장히 훌륭하고 당시를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최고의 작품들이 나옵니다만 이 작품을 제작했던 주인공이라든가 제작자 이름은 거의 기록 안 돼 있고 또 설사 있더라도 연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로 경자년이라는 건 그 당시에 60년 갑자로 생각했을 때 간지로 나오는 경자년은 바로 520년에 해당이 되거든요. 경자년 2월 다리가 만들었다. 다리작이라고 나오죠. 다리라는 이름, 즉 제작자입니다. 다리라는 이름이 나오고 대부인은 여기서 말하는 바로 왕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230주라고 하는 중량 단위를 한 그래서 팔찌를 만들었다. 이걸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520년의 절대년대를 가지고 있는 금속공예품의 어떤 기준작이다. 또 하나는 다리라는 제작자 장인의 이름이 들어갔다.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당시 왕실에서 의뢰를 받던 아니면 왕실에 관련돼 있던 장인이라도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새길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사람의 높은 직급과 신분 그리고 당시의 대우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부인 왕비를 위해서 내가 이 팔찌를 만들었는데 나 다리가 만들었다는 아주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점에서 물론 이 작품은 그에 걸맞는 정말 최고의 기술적 역량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 8cm밖에 안 되는 작은 그 팔찌지만 거기에 바깥에 베풀어져 있는 이런 용의 모습의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놀라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금제 뒷꽂이도 아마 최소 다리는 아니더라도 다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장인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까 투조가 나왔죠. 여기 이제 타출이라는 또 기법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렇게 윗부분에 보면 연꽃판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안에서 바깥으로 눌러서 돌출시킨다고 해서 타출이라고 그러는데 이 타출물로다가 금제를 전체 도드라지게 만들었죠. 근데 이 뒷꽂이는 왕비의 머리맡에서 나왔는데 이 형태를 가만히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새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즉, 양 날개를 핀 새가 하늘로 비상하는 듯한 우아한 자태를
이렇게 아주 그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다리작의 팔찌와 아마 금제뒷꽂이는 당시의 최고의 장인과 그 집단이 만들어내는 백제 금속공예의 거의 100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거는 이제 칠기입니다. 우리가 그 남아있는 예 중에 가장 오래된 칠기를 들자면 물론 다올이라는 곳에서 경상남도 창원 다올이라는 곳에서 원삼국 시대 기원전 1세기에 해당이 되는 칠기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무덤 안에서 칠로 다 관을 만들고 목칠관을 만들고 그 안에 많은 칠기를 이용해서 제기들을 만들다든가 그리고 하다못해 청동 칼의 검집 자체도 칠기를 만든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삼국시대 칠기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이 문영왕릉에서 이처럼 왕의 머리 받침, 우리가 이제 베개라고 하는 족자 또는 이제 그 침좌, 즉 머리 뒤에 놓는 베개, 발 밑에 놓는 족자에 칠을 하고 검정 흑칠을 했죠. 거기에 이렇게 그 금판을 또 오려서 문양을 수를 했는데 현재 이 작품이 원본인데 복원품은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칠기가 바깥에서 이제 노출이 되면 갈라지거나 손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보존 처리를 거쳐서 수자공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칠기는 왕비의 두침 부분입니다. 이 왕비의 머리맡에서 나온 두침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왕과도 다르죠. 또 다른데 이 왕의 그 두침과 다른데요. 형태가 이렇게 그 주칠로 돼 있어요. 이 왕이 흑칠이라면 왕백은 주칠로 돼 있으면서 특히 이 두침의 양머리 위에 보면 봉황으로 보이는 두 마리 새를 조각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걸 끼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보존 처리 결과 이걸 떼어지게 돼서 우리가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두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귀관문이라고 그러죠. 육각문, 귀관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사실 귀관문의 원리를 따지면 중국을 통해 들어온 그 페르시아에서 중앙아시아 거쳐 들어온 일종의 그 외래적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는 모양도 좀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나중에 나오는 백제 금동향로에도 이러한 그 상상의 동물들이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원류를 문영왕릉 왕비의 두침 찾을 수 있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요나문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상상의 꼬리가 있는 물고기 모양의 그리고 하늘을 나는 주작 모양의 이러한 동물들 그리고 가릉빙가라고 해서 머리는 사람인데 이런 동물의 모습을 이러한 그 아주 독특한 모양들이 왕비의 두침의 육각문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침의 봉황문을 저희가 보존처럼 떼어서 밑바닥에 거의 안 보이는 부분에 갑과 을이라는 묵서명이 있다는 걸 나중에 확인해요. 이것도 이제 발견 당시가 아니라 오랜 기간, 한 20, 30년이 지나서 연구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보존 처리 기술이 발달하고 또 이런 투시, 엑스레이 뭐 이런 그 분석 결과가 막 나오면서 이런 것도 있다는 나중에 발견됐는데요. 갑을이라는 묵서명이 있다면 하나는 갑, 하나는 을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학자들 간의 견해는 이게 아마 암컷과 수컷의 봉황을 나눈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그 추정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갑과 을이라는 구별된 그 묵서를 바닥면에다가 이렇게 써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제에는 그 많은 문양이 있습니다. 특히 문영왕릉에서 나오는 문양 중에 주목되는 것이 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에 보게 되면 이 부분, 연결고리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좀 투조로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개구리나 이런 그 뭐 두꺼비 그런 문양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양 다리를 벌리고 투조된 문양이 있고요. 두꺼비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보게 되면 보통 삼조고라 그러죠. 그 다리가 세 개 있는 까마귀와 두꺼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러한 도교적인 신화적인 내용이 여기에 이제 묘사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가 있고, 또 요 아랫부분, 이게 우리가 그 띠들이개가 쭉 내려오면서 연결되는 큰, 과대의 그 아래판에 보게 되면, 글쎄 이걸 뭐 어떻게 본다면 괴수의 얼굴처럼 보이지만 도깨비처럼 생긴 그런 문양을 여기다가 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뭔가 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문양으로다 이 부분을 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디테일에도 이러한 문양을 다 가미하고 있다. 특히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요. 바로 이게 이제 드리개 문양인데요. 이것을 그 분석한 결과 백호와 주작을 여기다가 이렇게 음각을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그 문영왕릉의 허리띠 하나에도 도교적인 내용, 신화적인 내용,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종교적인 내용이 다 가미되어 있다. 아마 백화 주장은 우리가 그 다른 그 뒤에 나오는 은제 도금 탁자에도 나오는 그 사신의 모습처럼 아마 도교의 그 사신도 아시죠? 그 문해왕릉 말고 고구려 고음벽화에 나오는 주작, 백호, 현무, 청령과 같은 이러한 그 사신도 문양을 여기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래 음각으로다가 이렇게 그 띠드리기의 하부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동탁은잔, 이제 왕비의 머리맡에서 발견된 이런 은제잔인데요. 아마 실용기로 썼을 가능성이 많은데 보시다시피 그 왜 동탁은잔이라고 부르냐면 위에는 은제입니다. 그리고 아래 받침은 동제입니다. 그래서 동탁, 아래는 동제 탁잔과 위에는 그 은제 잔으로 되어 있다. 동탁은잔 이렇게 부르는 작품인데요. 이거 주목되는 것이 바로 상부의 그 뚜껑과 하부에 나오는 문양입니다. 백제의 문양은 보시다시피 연판문이 위주인데 이렇게 연판문, 일반적인 연판문이라기보다는 약간 변형된 듯한 별 모양의 연판문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 이중으로 돌아가는 연꽃 윷을 다시 또 돌리고 그 바깥에 또 안에 간엽을 두고,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아까 그 연꽃을 받쳐든 새라든가 이런 그 짐승의 모습이라서 이런 것이 쭉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여기서 이제 그 동탁 은잔에 나오는 문양입니다. 문양들 보시면요, 이 문양을 잘 보시면요, 여기 그 끈을 갖다 여러 번 중복해서 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판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긴 끈을 친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주목된 간엽, 이렇게 그 뾰족하게 솟아난 간엽 사이를 연결하는 문양 중에 보시다시피 두 개의 점을 연결한 듯한 마치 아령처럼 보이는 문양을 통통통통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문양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래도 물론 다채로운 문양이 나오는데, 이 문양이 굉장히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물론 연구는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학자들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일본의 금속공예하는 가시마 마사루라는 사람이 이 문양왕릉을 같이 이제 저하고 공동조사를 하면서 이 문양에 대해 주목을 하게 된 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이러한 아령과 같은 두 개의 점을 맞닥뜨린 문양이 여기 나오는 걸 보고 어떤 그걸 찾게 됐냐. 바로 이 문양은 끌에입니다. 끌이 안에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 구멍, 그러니까 안에가 볼록하게 들어가서 찍으면 바깥에 저런 문양이 나오는 겁니다.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그러한 그 문양의 끌을 만들어낸 거죠. 보통 일본에서 이러한 문양을 복연전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두 개의 점이 있는 문양을 연결했다. 복연전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양을 주목하게 된 계기가 여기 보시면 다 그렇죠. 이건 복연전문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점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문양이 전체 다 베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마치 선을 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선으로다가 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세부 디테일을 살펴보면요, 이건 저희가 조사하면서 찍은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한 번에 치지가 않고 이렇게 여러 개의 선을 계속 쳐나가면서 우리가 보통 축조라고 합니다. 끈을 연결해서 치게 되면 이렇게 원이라든가 곡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끈의 운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해왕릉 출토 은자는 그런 걸 잘 볼 수가 있고, 이 끈을 어떻게 치고 있는가, 그 장인이 어떤 모습으로 이 끈을 사용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여기에 그 은잔인데, 아까 말씀드린 복연전문은 바로 이런 걸 다 복연전문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끈이 모여져 있고 하는 건데요. 갑자기 불상이 왜 나오나 의아해하시겠지만, 이 불상이 바로 범융사 헌납보물로 동경 국립박물관 소장되어 있는 7세기의 불상입니다. 근데 이 불상의 가사의 끝에 보게 되면 이 복연전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본 학자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혹시, 이게 사실 국적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어요. 뭐 일본이다, 백제다, 뭐 고려다 설이 있는데, 이 복연전문을 통해서 이거는 백제 장인에 의한 솜씨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돼요. 여기 다 복연전문이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착안을 해서, 그럼 우리나라 혹시 불상에 다른 곳에 복연전문이 있을까라고 찾아본 순간 딱 발견된 것이 여기 보이는 삼양동 출토 백제 금동 보살 입상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재미있게 발에 나옵니다. 발톱을 표현할 때 복연전문을 두 개를 땅땅 찍어서 이렇게 발가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백제에서도 이 복연전이 불상에 쓰였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범융사 헌납보물의 하나인
지금 현재 동경국립박물관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작품들은 백제 장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이런 끌의 하나의 그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밝혀지게 되는 셈이죠. 이건 이제 잔해 아랫부분인데 아까 보셨던 건 뚜껑 부분이고요. 보면 역시 청룡이 이렇게 무늬, 청룡과 이런 그 사신의 문양들이 여기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다양한 그 백제의 그 여러 가지 금속공예품들이 나와 있는데 아쉽게도 문양랑 출토품을 빼고는 그렇게 많은 양의 출토품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래에 와서 1993년 백제의 그 바로 유명한 금동향로의 출토를 계기로 새로운 백제 금속공예 연구가 시작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전까지 이처럼 도굴되고 나머지 그냥 이렇게 거기서 떨어져 나왔던 이런 유물들이라든가 출토지를 알 수 없는 유물들 이런 것들만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부여 하왕리라는 그런 그 도굴된 고분에서 우연히 발견된 유리공이라고 그래서 아마 긴 끝이 은재 이런 핀이 있는 거 봐서는 이건 이제 비녀처럼 쓰였는데 재밌는 것은 비녀인데 여기 부분에 밑에 유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요새처럼 유리에다가 은재 이런 음판을 본드라든가 순간 조철 붙인 게 아니에요. 온도의 차이를 통해서 유리에다 붙였던 이 기술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도 야, 어떻게 과연 만들었을까? 유리와 함께 만들었을 텐데 어떤 제작 기술을 이용했을까가 지금도 잘 풀리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백제의 공예이자 유리공예의 어쨌든 최고의 산물이 바로 유리 그 비녀입니다. 이런 풍경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백제 능산지사지. 근데 우리는 이제 풍경이 발견된 적이 많이 없어서 몰랐는데 역시 일본의 정창원에 보게 되면 이처럼 우리의 그 풍경판과 같은 것이 달려있는 풍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이러한 그 백제적인 풍경들이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백제의 능산리에서 발견된 작지만 투각된 그 산 모양의 꾸미개가 있죠. 이 문양을 잘 보세요. 이렇게 가운데 마치 그 뭐 하트라기보다는 고곡처럼 뚫려 있는 문양이 있고 또 두 개의 문양이 가운데 화연문으로 솟아오른 문양을 보시게 되면 자 어디랑 비교를 하냐면 제가 바로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유명한 범융사 옥충주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마무시 쓰시라고 하는 옥충주자. 왜 옥충주자냐면 여기 그 비단벌레 날개를 밑에 깔아서 이 부분하고 요 부분에 굉장히 화려한 이것이 바로 그 백제의 장인의 제작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만 하지만 일본에서도 아직도 일본 자체 제작이다 또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다 수입품이다 이런 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옥충주자는 성덕태자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러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일본 6세기 후반에 조각, 건축, 폐화적인 요소를 모두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문양 부분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요런 문양이 여기 나오죠. 이렇게 마치 그 강낭콩과 같이 생긴 이런 투점 안에가 뚫린 문 그리고 위에 나오는 사랑 모양의 화연문 돌아가는 이런 모양들이 그대로 바로 요 부분입니다. 투각 금구자 요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백제 장인에 대한 솜씨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거는 최소 백제의 장인이 만들거나 아니면 감독을 한 이제 새로운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금속공예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어서 아마 중국보다도 월등한 기술을 갖고 있었고 특히 백제로부터 모든 불교 미술을 받아들였던 일본의 아스카, 일본의 6, 7세기의 문화는 백제의 문화가 그대로 잔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백제에 대한 지명이 많죠. 일본에는. 그럼 구다라라는 그 이름과 함께 구다라 백제교 구다라시 그리고 백제무라 즉 구다라무라라고 해서 구다라의 어떤 촌, 백제촌 또 하나 백제탑 이런 그 백제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백제의 문화에 대한 영향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잘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지금 조금씩 아까 보셨던 그런 끌의 운용이라든가 끌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 여기 나오는 백제적인 문양이 그대로 여기 베풀어져 있는 옥충주자라든가 이런 데서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 2015년에 연구년 동경에 가 있으면서 동경박물관이 이거를 많이 조사했어요. 이거 그 중에 하나인 백제에서 전래됐을 것이라고 전해지지만 뭐 일부에서는 아직도 확실치 않은 금동번입니다. 번. 이렇게 절 법당 안에 늘어뜨리는 일종의 큰 내려오는 원래는 번이라는 것은 이제 금속
무로 만들기 전에 천으로 만들어 늘어뜨리는 그 장식인데 그 가장 윗부분의 그 뚜껑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그 문양이 어디서 나오느냐? 백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양이고요. 특히 그 금동 모자 꾸미기가 익산에서 나왔는데 이 모자에 아마 어디 부분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추정을 하는데 저는 이 모자라기보다는 이런 그 번의 일부가 아니겠는가 하나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입점리라는 고분에서 나온 겁니다. 모자일 가능성도 물론 있죠. 현재로 봐서는. 근데 여기 주목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독특한 이 뭐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저도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저게 무슨 문양이 그냥 상상의 동물인가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토끼를 상징해요. 토끼를 거기다가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범융사 헌납 부분의 하나인 이 금동번 장식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금동 장식 번의 일부에 바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토끼의 모습까지 흡사하죠. 이거는 토끼와 저쪽에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이게 이제 일상문, 월상문이라고 그러는데 월상문의 하나로다가 삼조고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토끼를 이렇게 묘사한 것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흡사해서 제가 문양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것도 이 안에 문양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들이 백제의 문양과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동아시아 6, 7세기에서의 백제의 영향이 상당히 지대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여기 나오는 백제의 그 문양과 비교하는 바로 범융사 금동번입니다. 조금 이제 그 백제는 이 정도로 저희가 빨리 마치고요. 뭐 백제만 갖고도 뭐 강의 전체를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만 좀 더 많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경주, 즉 신라로 다시 가보게 되면요. 잘 아시는 그 신라의 무덤의 모습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한테 신라의 그 기금석이라든가 귀걸이라든가 뭐 금관에서 많이 들었을 테니까 저는 이제 개관적인 얘기만 설명을 드리고 디테일한 그 금속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기 가운데 큰 무덤이 잘 아시는 황남대총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이 하나 빵 뚫린 게 보이시죠? 여기 그 흰 문이 들어가서 사람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유명한 천마청이죠. 원래 천마청의 이름은 155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황남대총, 말 그대로 황남동에서 가장 큰 무덤이다. 라서 황남대총이에요. 이처럼 여기 보이는 게 봉황대 고분이고요. 신라의 무덤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을 딱 밝힌 무덤은 지금 유일하게 문영왕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영왕릉의 그 사례를 봐서 왜 신라에는 이 주인공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건 저도 수수께끼고 알 수 없습니다. 신라의 무덤 자체는 백제와 다릅니다. 백제는 한성 지역에서, 즉 이 서울 지역에서는 주로 그 초창기에는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로다 이렇게 쌓은 무덤, 적석총이라고 그러죠. 고구려 무덤에 영향을 받은 적석총이 많다가 석실분으로 바뀌었다가 공주로 가면 석실분과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벽돌 무덤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축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덤의 구조는 중국의 양나라, 송제 양진을 그 영위했던 남조 지방에서 만들어진 고유한 마치 그 기차 터널처럼 생겼죠. 이렇게 궁룡으로 되어 있는 돌을 이렇게 바로 그 쌓는 석실분이 아니라 벽돌을 구워서 별도의 벽돌을 이렇게 칸칸이 쌓는, 보통 우리가 사평이수라고 부르는데 네 개의 벽돌은 옆으로 하나의 벽돌은 세워서 이렇게 사평이수 방법으로 쌓은 그런 무덤이 아까 보셨던 문영왕릉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전축분이 나오다가 다시 사비수로 가면 석실분이라고 해서 돌로다가 큰 널방을 만들어서 흙을 덮는. 그런데 신라의 무덤은 이렇게 경주 지방에서 만들어진 무덤은 석실분도 아니고 전축분도 아니고 돌무지 무덤도 아닌, 돌무지는 물론 연관이 되는데 어떤 무덤이냐, 보통 얘기하는 적석총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적석목각분이라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사진에 나오겠습니다만 적석목각분은 맨 그 시신이 들어가거나 부장품이 들어가는 곳을 방을 나무로 다 마치 그 사우나 목조 핀란드식 사우나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나무로 다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넣거나 또는 부장을 따로 만들거나 부장각을 만들어서 위에다가 돌을 쌓는데 그 돌을 이런 조그마한 잔들을 넣는 게 아니라요. 거의 이만한 큰 자갈도보다 큰 돌을 공수 전부 다 이렇게 넣어서 차곡차곡 쌓아서 마치 큰 산처럼 만들고 맨 위에 또 흙을 덮는, 자, 그런 무덤의 구조가 바로 적석목각분입니다. 이게 다 여기 있는 것이 아마 적석목각분들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제 무덤의 특징은 송산리, 능산이 다 어디 있죠?
되게 그 도시, 즉 왕릉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구릉, 산 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능산리 부분도 보면 논산에서 부여로 가다가 부여를 들어가기 입구 좀 못 가서 있습니다. 송산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리 건너자마자 나오죠. 근데 신라의 이와 같은 무덤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우리 월성이라고 그러죠. 월성이 여기 있고 이 앞에 이제 계림숲이 나오죠. 계림숲 첨성대가 월성 바로 앞입니다. 이거는 죽은 자의 공간이 산자의 공간의 가장 중심에 모여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지역의 무덤, 즉 조상들의 묘를 썼다는 것이 바로 신라 무덤이 백제와 다른 점인데요. 그걸 여기서 우리는 차이점 볼 수가 있고 그와 더불어 나오는 게 바로 이러한 적성 목각본입니다. 이게 이제 황남대철의 발굴 장면인데 사실은 뭐 저는 여기 참여하지도 못하고 이 사진을 제가 구하기만 했습니다만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고분을 발굴하게 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제 그때 신라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던 그 당시에 무덤을 발굴한 경험이 없죠. 간혹가다 일제강점기 때 도로 공사를 하거나 집에 개축을 하다가 무덤이 나와서 발견된 무덤들이 꽤 있어요. 그거 유명한 바로 금령청이라든가 또는 금청리 고분이라든가 잘 아시는 그 금동 그 장식 신발이 나왔다고 알려진 식리총. 이런 것들은 되게 우연찮게 발굴을 하게 된 건데 되게 일제강점기 때 일제 고고학자, 1인 고고학자들이 의해서 그냥 간략한 발굴이 이루어져서 너무 이제 보고서도 제대로 안 나오고 엉터리 발굴이었는데 황남대청은 국내의 고고학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아마 신라의 처음 무덤이 아닌가. 근데 그때 왜 이걸 발굴하게 되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주를 발굴했을 때 큰 이러한 산과 같이 생긴 아까 보셨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그 높은 무덤들을 보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게 뭐냐? 저게 다 뭐냐? 저건 신라의 무덤들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글쎄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부작품이 많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하나 파봐라. 파서 그걸 갖고 전시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걱정을 했던 게 황남대총이라는 걸 이제 처음에 파라고 지시가 왔는데 이렇게 큰 무덤을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신라의 무덤은 적성목각분이라는 구조 때문에 이 쌍분이 많죠. 쌍분이라는 것은 덧댄 겁니다. 왕과 왕비를 합장을 못하니까 같이 따로따로 죽으니까 옆에다가 무덤 하나 덧댄 거예요. 황남대총. 아마 그리고 규모로 봐서는 가장 큰 무덤이었고 부작품도 역시 제일 많이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황남대총을 파기 전에 시험삼으로 판 게 바로 여기 보이는 천마총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작으니까 저걸 한번 시범 케이스를 파보고 그걸 경험 삼아서 황남대총을 파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이 천마총에서도 어마어마한 인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유명한 천마도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계기로 신라의 무덤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구나. 목각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적석이 들어가 있고 위에 봉터가 덮여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경험 삼아서 파게 되면서 이 황남대청의 발굴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거의 다 파갖고 나와서 다 드러낸 모습이에요. 이제 부장품 각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하도 돌이 많이 나니까 도저히 돌을 빼낼 수가 없어서 그 채석장에서 쓰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돌을 다 끄집어냈고요. 이걸 돌을 딱 드러내고 나니까 이제 시신이 어쨌든 물론 다 썩어서 이제 흙점만 남은 시신과 부정품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런 많은 돌들이 덮여 있으니까 신라의 무덤은 도구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무덤에서 많은 유물이 원상태 그대로 보존된 채 현재까지 출현을 하는 겁니다. 적성목각본의 모습이고요. 그때 발견 당시에 바로 부장품과학에서 나오는 그런 칼이라든가 정강이 가리개 여러 부장품인데 거의 쏟아져 나오듯이 작은 방 여기는 이제 그 토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토기 뭐 이런 부장품 뭐 한 2만 점이 넘 2만 3, 4천 점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만 뭐 어마어마한 양의 하나의 박물관을 세운 남을 정도의 이 유물들이 황남대청에 쏟아져 나오고 되게 두 개의 무덤 남쪽과 북쪽의 무덤에서 북쪽의 무덤은 부인의 무덤인데 공교롭게 부인의 무덤에서 금관이 나오고 남쪽에 있는 남편의 무덤에서는 은제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혹시 북분이 여왕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도 합니다만 아직도 미스테리고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부인의 모에서 그 금관이 나오는데 왜 부인의 뭔지 알게 됐냐? 그 허리띠에 부인의 허리띠라는 그 명문이 하나가 유일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분이 여자의 묘다라는 것을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라의 무덤과 많은 그것은 아주 미스테리처럼 우리한테 고고학적인 숙제가 많이 남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황남대청 금관인데요.
그 현재 남아있는 신라의 금관 중에 가장 화려하고 크고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 항남대총 금관이죠.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왜 국보 191호인가 더 좋고 오른쪽은 천마총 금관이에요. 이건 국보 188호.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 먼저 발굴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마총 발굴을 먼저 했으니까 여기 먼저 나왔고 그걸 그 바탕으로 다시 두 번째로 이루어진 항남대총 금관 발굴에 항남대총 금관이 나옴으로 해서 이게 이제 국보 191호. 약간 번호가 뒤늦죠. 두 작품을 잘 비교해 보시면 이제 금관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보통 신라의 금관은 대표적인 문양의 모티브가 출자형이라고 하는 한문의 출자. 예, 그것을 모티브로 한 장식이 3개 정도가 들어가고 한 3개 또는 4개가 들어가고 그 옆에 양옆으로 마치 나뭇가지 모양으로 또는 사슴뿔 모양으로 생긴 격가지 장식이 2개가 솟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신라의 금관의 모티브는 출자형이라는 독특한 장식과 나뭇가지 또는 그 사슴의 머리 뿔 형태를 모방한 것이다 또는 흉내낸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이렇게 고곡이 많이 붙어 있죠. 고곡이 붙어 있고 또 여기에 주렁주렁 영락을 달고요. 밑에 그 수화식이라 그래서 이 관태 밑에다가 이렇게 그 마치 귀걸이에서 보이는 그 장식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황남대총의 소위 얘기하는 부인의 묘에서 나왔다고 하는 금관은 이게 6개 밑에 수화식이 그리고 고곡의 수는 적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균형 잡힌 크기도 물론 제일 큽니다만 천마총 금관은 그보다는 고곡이 더 많이 달려있고 이 출자형이 3개가 아니라 4개로 늘어나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러한 그 격가지 장식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건 뭔지 고고학적인 편견이고요. 이것이 아까 보셨던 것이 외관입니다. 바깥에 쓰는 외관이고 안에는 꽃갈 모자형을 쓰고 그걸 다시 또 앞에 또 붙이는 관식이 있는데 그걸 조익형, 새 날개 모양이라 그래서 조익형 관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이제 안에 쓰는 꽃갈 모양의 내관입니다. 내관도 보시다시피 T자형의 투조가 되어 있고 여기에 또 이게 물방울 무늬에 또 투조를 하고 전부 다 투조와 이런 문양은 아마 공통된 백제에서 나옵니다만 신라에도 일부 보이는 문양인 것 같은데 화려한 정말 신라의 금관은 무게도 무게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그 다양한 금속 장식들은 아마 대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신라에 못지않은 장인들이 왕실에 이러한 공예품들을 제작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금제 허리띠, 아까 그 백제 허리띠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백제 허리띠는 심플하면서 단초로 하지만 아주 그 정갈한 느낌, 또 그런 모던하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현대적인 감각이 좀 난다 그래요. 백제의 공예품을 보게 되면요, 신라보다 화려하진 않아요. 화려하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그게 세부 디테일이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데 신라는 좀 굉장히 화려한 치장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특히 허리띠에 아까 백제 허리띠를 한 줄만 내려왔었죠. 수화식이 길게. 여기는 긴 수화식이 하나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많은 허리띠에 장식이 수화식이 내려오는데 독특한 게 물고기가 나오죠. 양롱이라 그래서 뭘 집어넣는 투조된 장식, 그리고 작은 칼, 침통, 숫돌 모양을, 그리고 이건 장도집,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아마 옛날에 기마민족들이 말을 타고 여행을 할 때 그 말을 타고 다닐 때 쓰는 칠사라는 마장 칠사, 말을 탈 때 필수적으로 쓰는 이러한 도구들을 여기다가 달게 됐는데 그것이 아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물고기 건어물이에요. 건어포, 약통, 작은 손칼, 또 침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침통, 저건 숫돌, 그리고 여기에 나온, 물론 이건 이제 금속이 될 수도 있고 뭐 보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큰 칼, 이런 것들을 차고 다녔다는 데서 유래했다. 그래서 우선 그 신라의 금관에 나오는 모티브, 이렇게 그 마치 나뭇가지 모양이라든가 또는 사슴뿔 모양의 장식이 도안화된 거, 이런 것들은 공교롭게 북방 양식인 파지리크 부분, 저기 시베리아 쪽에 있는 그 북방 문화, 스키토 시베리아 문화의 그 파지리크 부분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모양과 흡사하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적성 목각 부분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점에서, 물론 이제 거리상으로는 저기 시베리아 서부에 해당하는 그 북방 문화가 어떻게 큰 루트를 타고 우리의 그 동쪽 가장 끝에 있는 신라까지 내려왔을까라는 것이 물론 풀어야 될 숙제고 의문이지만, 문양적인 계보와 무덤의 구조상은 상당히 연관하고 있다. 북방 문화가 연관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마장칠사를 장식하는 신라의 그 허리띠 문화는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라의 문화를 보통 우리가 금을 굉장히 선호했던 문화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신라 경주 지방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그 대규모의 큰 고총, 높은 그 산처럼 생긴 무덤이 대개 김씨 왕조가 세습된 이후에 나타나는 무덤이 됩니다. 즉 그 김할지 이후에 이런 그 세습 문화를 통해서 금을 선호하는 김씨 왕조, 그리고 그 안에 적성목각본이라는 구조, 또 들어가는 독특한 모양의 왕관과 허리띠, 이런 것들은 북방 기마민족의 도래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까지 증거화되지는 않습니다만, 문화적으로는 백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고구려적인 요소보다는 저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북방, 또 우라알타이 쪽에 있는 그 북방의 그러한 그 시베리아 쪽에 지금 남아있는 이런 그 스키토 시베리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 독특한 아마 신라 문화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대표적인 예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로 비교해 보자면, 왼쪽에 보이는 목걸이가 문효왕릉에서 발견된, 보통 우리가 7절 또 9절도 나온 게 있습니다. 7절 목걸이. 왜 7절이냐 그러냐? 7개의 마디를 용수철처럼 뒤를 연결하는 고리로다가 연결하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 굉장히 유동성이 있죠. 형태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심플한, 제가 왜 굉장히 모던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효왕릉의 귀걸이는 요새 차도, 요새 뭐 걸고 다니는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오른쪽 귀걸이는 전형적인 신라의 귀걸이입니다. 신라 노소동 추서된 귀걸이인데, 귀걸이 하나를 전부 방울식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 영락을 달았어요. 거기다가 또 밑에 뭘 했죠? 그거까지 달아서 굉장히 무게를 가미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두 개의 목걸이, 물론 이제 금의 무게를 배제하고 두 개의 목걸이 중에서 어떤 걸 차고 싶냐 하시면 아마 왼쪽 거를 아마 더 선호하실 거예요. 오른쪽 것은 아마 따고서 목에 차도 별로 활동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죠. 장식적이고 화려하고 신라적인 요소는 정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려하다, 장식적이다, 아주 사치스럽다. 그런데 역시 검소하고 아주 심플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아주 모던하다는 감각은 백제의 바로 이 귀걸이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목걸이 예를 봐도 신라 문화, 백제 문화의 선호, 그리고 기호성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